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전체기 출발 사심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현재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이 지난 9.11 테러 직전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네, 미국 정부는 현재 테러 위협을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섹스필 챔블리언스 의원은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테러 조직들의 교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본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9.11 테러 직전에 본 것을 거의 그대로 연상시키는 첩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더치 루퍼스버거 의원도 정보기관이 최근 입수한 첩보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지부 지도부의 테러 위협이라면서 이는 대규모 공격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 등에 따라 문을 닫은 일부 제외공간의 운영 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슬람권 당색 성월인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무슬림 주요 명절 이드에 따른 현재 관행과 또 보안상 주의에 따라 문을 닫은 일부 대사관과 영사관의 운영 중단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일본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힌 정치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 담당상에 이어서 집권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의 정조회장도 오는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측에 참배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카이치는 매년 일본 태전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고요. 또 지난 2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 강요들이 8월 15일 야스쿠니 참배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 담당상도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했고 지난 1일 총리 관저의 승낙을 받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뉴질랜드 유명 분유들이 이콜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이 박테리아 오염 의혹이 제기된 뉴질랜드의 유명 분유 두 종이 일콜됐는데요. 이 다국적 기업 뉴트리시아는 웹사이트 공고문에서 분유 원재료 납품업체에서 박테리아 오염 문제를 통보받고 사전 예방 차원의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칼리케어 골드 플러스 팔로원 2단계와 또 칼리케어 인펀트 포뮬러 1단계 제품입니다. 문제 제품들은 국내에서도 청종 고급 분유로 유명하고요. 또 구매 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부 수입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칸 국제영화제 기간에 벌어진 이 사상 최대의 보석도난 사건, 그 용의자가 붙잡혔다면서요? 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 기간에 유명 영화배우들에게 대여할 보석을 훔쳐서 달아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주랄디 디망슈는 지난 5월 칸의 한 호텔에서 우리 돈으로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스페인에서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프랑스계 알제리인으로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스페인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조만간 용의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정체 길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간선도로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도심 방면으로 군자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중랑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수분기점까지 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남부구간 분당 수서로의 경우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앞서 탄천 1교 부근에 있었던
벌어졌던 사고 여파고요. 3일대로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을지로 2가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 종로는 도심 쪽으로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촌로의 경우는 창천 3거리에서 이대역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양화로가 창천 3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홍대 입구역에서 서교동 4거리까지 시속 10km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이 경제뉴스 브리핑을 맡고 있는 김현석 기자, 이번 주 휴가인데요. 이 김현석 기자 대신해서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0.34포인트 오른 15,658.36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2.8포인트 상승한 1,709.67로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전날에 이어서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예, 미국 증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부진했는데도 올랐군요. 예,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유동성 고삐를 쉽게 조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기조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상승시킨 것입니다. 예, 결국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900선 밑에서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1920선을 뛰어넘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조선, 화학, 은행, 건설주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예, 이 낙폭이 큰 IT주의 반등이 있어야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국내 경제 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예,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경제 지표가 조금씩 실제로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첫 수출 성적표가 괜찮습니다. 7월 수출이 2.6%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비중이 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1년 전보다 14.5%, 8.5%씩 늘었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도 살펴보면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산업 생산은 두 달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광공업 생산이 0.4% 좀 늘었고요. 특히 설비 투자가 4.5% 증가해서 한 달 전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경기 개선이 일시적이라는 지식도 있죠? 예, 가계부채 문제가 일단 시한폭탄처럼 남아있고요. 주택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이 정부의 지출 효과가 떨어지면 경기 회복은 다시 유원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 정책 초점을 기업 살리기에 두고 있는데 기업의 설비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조가 점점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 얘기를 해보죠. 이 주택 거래량이 뚝 끊겼다. 이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7월에 끝났는데 우려했던 대로 거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총 32,3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6.8%나 감소했습니다. 6월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를 말하는 강남 3구의 거래량은
432건에 불과했습니다. 6월에 6분의 1토막에 그쳤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지금 전세값은 치솟아서 한여름인데도 전세대란 소리가 나오는데 이 좀 전해주시죠. 예, 참 걱정입니다. 장마철이 있는 여름은 이사 수요가 적은 비수기인데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난 이후에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요자들의 발길이 전세로만 향하고 있어서입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이 0.52% 올라서 2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 미아동 경남 아너스빌이라든지 벽산 라이브파크 이런 아파트가 최근 한 주 동안 전세값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치솟았고 구로동 신도림 자이, 온수동 힐스테이 이런 데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 운용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 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을철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 전세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따로 일자리를 갖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예, 6월에 가사와 육아 전념자 숫자를 보면 전국적으로 721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에 매월 6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통계청 수치입니다. 15살 이상 인구 기준으로 6명 중 1명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54살 미만의 기혼 여성 중에서 취업 상태가 아닌 여성은 404만 9천 명이었는데 이 중 197만 8천 명이 경력 단절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이나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재취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혼자와 자녀 있는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좁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가 꺾이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요사이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 연평균 수입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팔자 고치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요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화려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 연예인 평균 수입의 실상을 봤더니 초라했습니다. 국세청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운동선수와 연예인 수입 신고 현황을 보면요. 배우와 가수 그리고 모델의 지난해 평균 소득을 3,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6,090만 원이니까 그거의 절반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직종별 소득을 보면 모델이 연예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평균 1,030만 원, 그러니까 월 85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수는요, 1인당 평균 5,200만 원이고 배우나 탤런트는 4,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선수는 더 낮습니다. 평균 소득이 2,98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국세청에 모든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2009년에 드라마 아이리스를 찍을 때 회당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한 회 출연료로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는 그런 소수의 스타가 있기는 하지만 이면에는 이 상당수의 연예인이 일반 회사원보다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연예인들이 모델이 6,810명, 그리고 가수가 4,114명, 네. 탤런트가 1,476명이나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진수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험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예, 지금까지 전인책의 출발사 아침 3부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고,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100와트 절약하기 운동 오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하나요. 예,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가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가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위즈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의 정치 포커스 역시 이제 민주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전국 경색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런 거겠죠. 이 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장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했는데 사실상 장외투쟁이죠. 오늘로 장외투쟁 월제입니다. 우선 왜 나갔을까요? 황태순 의원님? 사실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7월 27일이 되나요? 그 보면은 토요일이군요.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그 당시 보면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 전날 7월 26일 날 전병헌 원내대표, 또 최경환 원내대표, 공희다, NLL 정정 이쯤에서 끝내자. 이 얘기했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보면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보니까 분위기가 여야 대표 회동 곧 있을 듯. 그래서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 여야 대표 회담을 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또 그 다음날 28일 보면은 평상시에 강성으로 분류됐던 정청래 특위 간사지요. 간사.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하고 보니까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 보고하고 증인 청문회 일정 대충 그 여야 간에 합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역시 보면 김한길 대표 의회주의자고 대화론자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29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만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갑자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김한길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그 직전에 또 신경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악마의 합의를 해왔다 하는 식으로 좀 맹공을 퍼붓는, 즉 당내에서 강경한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겨우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31일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8월 1일부터 일단 천막당사 치면서 지금 그러면 오늘로 닷새째 천막당사 장외투쟁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김한길 대표로서도 불가피한 어떤 측면은 있었을 거예요. 당내에서 더 강경한 세력, 또 당 밖에서의 또 강경한 어떤 주문.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또 청와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화에 그렇게 호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삼각파도 속에서 김한길 대표, 김한길 지도부가 어떻게 마시기 싫은 독배를 마셨다고나 할까요?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각파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박성경 박사님? 네, 지금 황태수 의원님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여야 관계에서 특히 NLL 정부 이후부터 상당 부분 많이 능력이 부족했던 전략이 부족했던 간에 민주당에서 거의 밀려왔거든요. 밀리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일단은 NLL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넘어왔으니까 손을 뗀다고 치더라도 뗄 수 없지만 친다고 치더라도 국정원 국정조사 남아있는데 이미 가동은 됐는데 정인 채택 문제가 또 맞물려 가지고 그 앞에 또 공개네 비공개네 이것도 또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이제 뭐냐면 원세훈 전 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합의가 됐어요. 하긴 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면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이 둘이 안 나와버리면은 정말 민주당은 맨 땅에서 그냥 국정조사 해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맨 땅에서. 이 두 사람은 아마 분명히 여야 간에 동행명령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재판을 열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것도 만약에 못하고 국정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을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바보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것을 끝까지 요구를 했고 이 요구를 새누리당에서 완강히 반대하니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할 거 없다. 자연 투자만 나간 거죠. 벼랑 끝에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에서 이 사법부 판결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란 것은 어차피 명분 쌓기인데 요는 지금 정인 채택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인 채택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전 국정원장인 원성훈이 그리고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 뭐 두 사람이 정인 채택되는 것은 이번 댓글 의혹 국정조사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 NLL 사진 유출 대화록 사진 유출과 관련돼서 김무성 또 권영세 두 분을 또 걸고 넘어가면서 그렇죠. 필요 없는 시간 끌기 또 필요 없는 투쟁을 나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제 나름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변호사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보수 진영 또 보면 상당 부분 보면은 민주당의 요즘 최근에 그 강경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것은 자꾸만 어떻게 빌미를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어서 강경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당초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 뭐 동행명령서 써달라 얘기했다가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받아들일 듯 하니까 또 뭐 이번엔 또 김무성 또 권영세 해달라. 이게 참 뭐랄까. 근데 이걸 또 받아들여주는 기미가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좋다가 뭐 김현 진선미하고 같이 다 하는 걸로 하자. 얘기 나오니까 이제 또 뭐 15일 또 연장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 국정조사에서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해봐야 클 실익이 없고 얻어낼 것이 크게 없다 보니까 국정조사 자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무산시키면서 판을 더 키우려는 것 아니냐. 즉 강경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자꾸만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이걸요. 민주당이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내 전략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민주당 원내 전략에? 원내 전략에 참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정치 간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를 여야 간에 주고받을 때는 전략적인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야당이 국민 여론을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전략으로 앞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권영세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사실 민주당 얘기는 뭐냐면은 김무성 권영세와 김현 진선미를 같이 빠스하자. 라고 했다가 일괄 때 욕을 해왔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10번도 더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욕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쳐본 것이 아니라 진전이 안 됐고, 남아있는 김용판은 얘기가 됐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그러면은 동행명령서에서 국회를 일단은 제인으로 풀어내자. 이 얘기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무성 권영세 얘기는 마치 민주당에서 그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 방식을 국민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두 가지 전략이다. 김무성 권영세는 NLL 사전 의혹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동시에 원세훈 김용판도 이를테면은 동행명령서 하자.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 얘기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 얘기가 안 되니까 또 왼쪽으로 갔다가 또 뒤에는 또 두 개 다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은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힘의 균형 또는 전략적으로 상당 부분 좀
자충우돌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수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 민주당 주장인데 사실 이제 법에 보면 그 나오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고발도 못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봤자 소용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는 사실 언제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판 중이니까. 그렇죠. 이 재판 중이니까 못 나가겠다는 것은 뭐 어느 사법부 가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걸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두 사람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은 장외투쟁 가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느긋하게 휴가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누가 유리할 것인지. 먼저 황태순 의원님. 아이고, 뭐 유불리를 따질 게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정치가 보면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게 되면 양쪽 다가 패자가 되겠죠. 예. 근데 뭐 새누리당도 보니까 뭐 의원들 개개인이 뭐 휴가 간다 그러지만 어디 마음 놓고 휴가 가겠습니까? 대개 저도 알아봤더니 뭐 지역구 챙기는 차원에서 지역구 내려가고 그러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장외투쟁하고 있고 이제 보면 127명 의원 중에 당장 그저께 토요일 같은 112명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또 새누리당 의원들도 뭐 그때부터 스탠바이 하면서 국회에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 보면 의원들 개개인의 또 지역구 챙겨야 되고 하니까 내려가는데 모르겠어요. 한두 명 의원이 뭐 휴가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세에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민주당이 왜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 당장 토요일 날 청계광장에 나왔을 때 보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개혁이에요. 근데 7시에 붙어 있었던 그 제야들 286개 뭐 진보성의 제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뭐냐면 박근혜 퇴진의 대선 무효입니다. 박근혜 아웃이에요. 이와 같은 강경한 세력 흐름들이 있고 또 보면 그 제야 흐름을 이끌고 있는 김상근 목사라든가 박서군 선생이라든가 또 백낙성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당 지도부를 찾아와서 어떤 확실한 뭘 받아내기 전에는 절대 회군해서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런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본인들 좀 죽을 지경이랍니다. 지금. 외부의 강경 목소리에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하고 당 내부에 또 당 내부의 친노 비노 간의 싸움도 있다. 친노 구주리들의 강경한 목소리. 또 친노 구주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NLL 포기 발언 갖고 그야말로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노 구주리는 강경할 수밖에 없고 또 바깥에서 이런 박근혜 아웃,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강한 목소리들이 압박하다 보니까 김한길 대표가 지난 5.4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 대표 되면서 그런 얘기했죠. 저는 계파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파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당 장력이 부족한 그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엔 좀 우왕좌왕 휩쓸려 다니는 듯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예, 박 박사님. 그리고 보니까 지금 김한길 대표 사진을 보니까 더 초췌해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락연설문을 제가 자꾸 읽어봤더니 장산곤 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장산곤 매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둥지를 없애버리고 날아온다는 겁니다. 원래 작가니까 그런 표현을. 괜찮죠. 의미는 괜찮거든요. 돌아갈 데 없다. 안철수가 돌아온 다리를 분지른다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은 그만큼 아주 기운찬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웅지를 드러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장산곤 매가 아니고요.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인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정치력이 부재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은 비대위 체제에서 김한길 대표 체제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예. 상당 부분 권한을 주면서 당 혁신과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투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엄청난 권한을 그냥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대표거든요. 따로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일성 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김한길 대표가 들어와서 뭘 했느냐?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와중에 NLL 문제, 국정조사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의 당 혁신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외부에 큰 바람이 탑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재인 의원의 친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당의 구심점을 사실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이미 큰 파도가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때 이거 아니다 하면서 정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많은 시간 동안 홀로 시간만 보내버린 김한길 대표 체제의 무능 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엔 두 분에게 좀 짧게 답변을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안에 친노와 비노
이 화학재융합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갈등이 앞으로 확산될 것 같아요. 다시 융합될 것 같습니까? 먼저 황 의원님. 아무래도 좀 더 강화되겠죠. 예,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른바 친노 구주리들 입장에서 5.4 전당대회 때 당권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은 빨리 당권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을 회복해야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 좌파 세력을 늘릴 수가 있죠. 때문에 올 아마 10월 이번에 장외투쟁과 올 10월에 있을 재보선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아마 김한길 대표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박 박사님에게 잠깐만 좀 바꿔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시청합 의원총회에 계속 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의원이 아무래도 친노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수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 당무와 계속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그냥 안 봅니다. 예. 지금 촛불 집회에, 장애 집회에 친노 인사들 대부분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구호 자체가 박근혜 퇴진 선거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현장에서 같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이지 일방적으로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 지도부에 협조를 안 한다든지 비토를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 같이 하지만은 끝내는 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에 이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보고대를 가지고 뒤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 추사는 4,000명 또 본인들 주장은 3만 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예. 어느 쪽이 과장됐다? 4,000명이 아니 3만 명 같으면 잠실 야구장에 가득 차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4,000명도 과장되지 않았어요. 4,000명은 글쎄요. 대부분 저는요 이런 경우에 어느 쪽 집회든지 간에 보면 이 경찰 추산이 거의 맞다고 봐요. 제 경험입니다. 예. 저 청계광장에 만약에 3만 명 들어가면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안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홈페이지 찾아서 청계광장이 정확히 2,026제곱미터 약 7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700평이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이면 도로 옆에 있는 도로들하고 뒤에까지 다리까지 다 합쳐보니까 약 대략 한 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3만 명 들어가면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참고로. 예, 그러니까 4,000명이라 하더라도 가득 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글쎄, 우리가 좀 숫자 갖고 지금 많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대승불복은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촛불 집회는 대승불복 집회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러 말 따로 몸 따로라 그럽니다. 예, 박근혜 아웃, 이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으니까. 예. 이 대승불복 하면 결국은 여야가 이제는 앞으로 정말 합치지 못하고 더 이제 거리를 두고 강경투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보면은 지금 대선 불복 흐름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당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정통성은 부정하는데 대화하려고 들겠습니까? 또 야당은 더욱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 이른바 정치는 실종되고, 막상 이렇게 되었을 때, 정치가 실종되었을 때 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이랬습니다. 올 9월부터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또 예산국회, 정기국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약 예산들, 또 각종 법안들, 경제민주화 개혁 법안들, 이런 법안들을 갖다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어서 이른바 5분의 3 이상의 절대 다수를 갖다 점하지 않는 바에는 독자적으로 여권도 여당도 마음대로 의회에서 법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와 같이 정치가 거칠어지고 정치가 실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선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고, 정말 본질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 나오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서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박 박사님? 네,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만 지킬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다 나서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나서버리면은
우리 지난 정부 때 얼마나 많이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여야 관계가 아니라 청계 강정에 뭐 4,000명, 3만 명 정도의 촛불. 제가 볼 때는 촛불이 굉장히 많던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냥 뭐 우리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 시국과 관련돼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국정조사에 대해서 누굴 지원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지금의 난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메시지가 전체 여당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꽉 막힌 정국을 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에 이게 그 문을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숫자가 체크되도록 이게 하면 애매한 게 광장이 딱 광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가 어떻든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국정원하고 그 지난 정권에서 거리가 있었고 국정원이 직접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아마 하는 그런 생각이 청와대 참모진들에게도 있는 것 같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영수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황 의원님? 조금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게 남해 박사 원판 김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해 박사는 남재준 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원판 김새는 원세훈, 김용판, 예. 김무성, 권영세 꼭 저 증인 출석해서 입을 열도록 해라. 뭐 이 요구를 하고 이거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지금 단독 뭐 의전도 필요 없다. 뭐 사전 조율도 의제 조율도 필요 없다. 얘기 만나자 그러는데 과연 남해 박사 갖고 과연 대통령이 만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마침 보면 다행스러운 건 지난 일주일 한 8일 전에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 회동 조율하던 중에 저 황우여 대표 폴란드하고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그 뭐 북한 인권 관련해서 국제의원연맹 갔다 와서 이제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어제 또 3+3 뭐 원내 대표, 뭐 수석 부대표 해갖고 3+3 회동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돼 있는 분위기니까 글쎄 먼저 우선 대표회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요? 예, 박 박사님? 저는 대표회담에서 풀 수 있으면은 굳이 박근혜 대통령 만날 필요가 없지만은 대표회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못 만나겠습니까? 야당 대표 왜 못 만납니까? 만나서. 예, 그러면 그건 이제 희망사항인데 만날 가능성은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남해 박사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정의 문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유감 성명론들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전향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분께 각각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 국조특위 지금 뭐 간사가 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조특위는 결국은 지금 불씨를 살려서 야당이 요구하는 저 기간 연장 있죠. 15일 기간 연장.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즉 보면은 뭐 15일 연장해야 이제 8월 말까지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 기간 문제하고 너무 경직되게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조는 나름대로 당초 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은 늦더라도 어쨌든 국조는 다시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 연장으로 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황 의원님께서는 이 새누리당이 국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게 전제가 되거든요. 박 박사님? 저도 기간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하면은 정말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새누리당이 잘했다 박수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12일에 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로가 그렇죠. 되어 있고 15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지금 뭐 김무성, 권영세, 김희영, 진선미 빅딜 가능성도 저는 남아있지 않겠느냐. 남아서 하고 기간을 좀 연장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야당의 주장을 좀 수용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좀 양보를 할 경우에는 뭐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지금 여야 경색 국면은 다소 좀 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어쩌면은 그것이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다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갈 길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여기서 꽉 막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 박사라고 했습니까? 사자성어도 좀 묘하게 짓는데 남재준 원장 해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 이건 뭐 새누리가 절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남재준 원장이 사퇴는 안 하더라도 남재준 원장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건 있겠죠. 예를 들어 6월 24일 날 그 당시 이제 그 국정원에서 갖고 있던 그 대화록 그거 보면 비밀 해제에서 공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좋습니다. 이 끝으로 이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이 뽑는 시간인데, 예, 이 주일이 베스트. 저는 이번 주 이걸 질문지를 제가 작성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일이 베스트 과연 두 분이 누굴 해올까? 제가 참 살펴보니까 후보군이 없더라고요. 워스트 후보군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너무 많죠. 베스트 후보군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 우리 정치판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주일이 베스트? 코멘트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이 YTN에서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과 애청자분들의 공감을 얻을 고민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베트남전 영화를 또는 플래툰 영화 아시죠? 예. 감독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예. 올리브 스톤 감독이 와서 올리브 스톤 감독이죠. 제주도를 방문을 해서 강정 해군기지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주도는 상하이에서 5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군사기지를 만들면은 제주도가 미국과 충돌과의 관계에서 제 전방에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주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는 저는 올리브 스톤. 개념이 있는 감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박 박사님의 개념이고. 제가 뽑은 겁니다. 예. 제주도의 강진기지를 선택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건 진보 좌파를 떠나서 안보에는 우리가 이해가 없어야 되는데 강진기지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예, 이주일이 뺏어 누굴 하셨습니까? 황 의원님. 저는요, 정치권보다는 우리 정치의 그런 어떤 난맥으로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메이저리그 10승 류현진 선수를 갖다가 꼽았습니다. 뭐 정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류현진 선수 보면 국민들이 좀 지쳐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쳐있는데 그래도 선발 첫 해 그 메이저리그 첫 해에 10승을 거둔 그래서 국민들에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박세리 그 IMF 때 힘들고 지쳤을 때 박세리의 그 당시 그 물속에서 걷어올리는 그 샷 하나가 큰 힘을 주었듯이 유현진의 10승은 전 큰 힘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주일이 워스트 후보군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 저는 전군표 전 구세청장 할 것 같습니다. 예, 전군표 전 구세청장. 공감하시죠? 예, 돈 30만 불을 구세청장 취임 축하금이라고 생각한 분이죠. 명품 시계도 하고 역대 구세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이번이 세 번째. 이 사람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구속됐습니다. 처음입니다. 최악의 구세청장으로 남을 것 같다 해서 워스트를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황 의원님? 저는 아소다로 1번 부총리를 꼽았습니다. 보면 참. 이 사람은 언제 꼽아도 될 사람 아니에요? 꼭 이번 주가 돼야 됩니까? 그런가?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후보군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긴 말 할 필요 없죠. 아소다로 보니까 1번 헌법 개정하면서 나치한테 배우자, 히틀러한테 배우자, 이런 이야기하고 마침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1번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니 많이 여론조사하고 정말 아소다로를 갖다가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 후보군들, 장외투쟁으로 나간 김한길 민주당 대표, 또 친자 확인 소송을 한 차영 민주당 전 대변인 전부 다 후보군으로 꼽았는데 저는 워스트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꼽습니다. 자유무역 원칙 깨고 애플 편을 들어서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베스트는요? 베스트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포커스 황덕순 의원과 박성명 박사였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북한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 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북측을 압박했습니다. 지당하고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통일부의 수장 유길재 장관은 오늘 휴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기했다는 사인을 대내외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이하기 짝이 없는 부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길재 장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개성공단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공단 정상화를 기다리는 입주기업들을 생각해서라도 바캉스를 지금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책이 출발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일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